지난해 연말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영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영어 교재 단어 개수 같은 걸 교과과정 수준으로 낮춘다. 수학도 교재의 종류와 문항수를 더 줄인다. 결국은 그 부분도 방향이 쉬워지는 쪽으로 잡혀 있단 말이거든요. 물론 아직 절대평가에 대한 답은 없으셨습니다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건 맞는 거죠. 쉽다,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쉬운 수능이 되는 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정부는, 특히 교육부는 그 나이에,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거를 정합니다. 그게 교육과정이죠. 그게 교육과정이에요. 네, 지금 그걸 짜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교육과정을 짜고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그 수준을 맞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쉽냐 어렵냐. 요번에 수능이 만점이 많이 나왔다 이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교과 과정을 다 습득을 했으면 평가를 만점으로 주고 그렇다면 괜찮죠.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영어 단어 개수도 원래 3,000개로 대개 3,000개로 정해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5,000개, 6,000개 막 이리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영어 단어 수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안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안심이 거예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거를 평가하고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지 이게 쉽냐 어렵냐 여기에 방점을 안 두고요. 제대로 가르쳤느냐 제대로 배웠느냐 이것에 중심을 두고 그러나 이 교육 과정만큼은 정말 그 심리학 또 교육학 이런 천재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이죠. 국가에 장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교육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네, 그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을 그동안 많이 출제해서 그래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의 핵심이 그러니까요. 이게 심화 보충 교육은 저희들이 반대 안 하죠. 막 선행을 한다든지 또 뛰쳐나가서 하고 그것도 그런 게 막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은 학생들은 혼동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지식, 인지적 그 교육 외에 할 게 많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놓치니까 인생이 그 나이에 맞게 단계별로 이렇게 인격이 형성돼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른바 평가라면 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뭐 사회가 됐건 뭐가 됐건 정해진 교육 과정 정도에서 충실히 이수하면 된다. 그 외에 나머지 인성 분야, 협동 분야, 사회적 리더십 분야 뭐 이런 데서는 다른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을 좀 또 본다. 그 외에 특별한 자신의 특기가 있는가를 또 본다. 꿈과 끼가 어떤 걸 본다. 이런 게 종합돼서 대학 입시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사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학력 위주로만 뽑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학자들이요. 인지적, 다시 말하면 지식이 아니라 그리트라고 그래서 이러한 뭐라 그럴까 팩이라고 그럴까 기계라고 그럴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진로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갈등 또 거기에 대한 성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아이 결국 바보 된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도 너무 인지적인데 모여서 성과 어떤 그 점수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죠. 그때 바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은 그런 대학이 사람을 자꾸만 뽑아요. 인지만 요구한단 말이죠. 대학 입시의 제도 개편도 사실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편뿐이 아니라. 아주 점점 좀 깊은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이 지금은 서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서열화를 그룹화 정도로 이제 바꿔서 그 그룹 내에 다시 말하면 1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뭐 한두 대학이 1등급에 4%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룹이 우수한 그룹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일생에 한 번 보는 점수에 모든 것을 걸게 하는 제도가 이건 비인간적이고 사실은 그 허구를 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과정을 보고 우리 대학이 길러낼 만한 인재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을 잘 길러내야죠. 그렇죠. 아주 베스트를 베스트로 졸업시키는 거는 그건 교육이 아니죠. 예. 뭔가 다양하고 잠재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예, 문제도 있고 그러나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교육이라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예. 무슨 자루 재듯이 해가지고는 또 자루 재듯이 해나가는 건 그건 제품 생산이지 교육이 아니죠. 네. 교육부가 그런 대학 입시의 그룹화,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의 변경, 이것도 좀 지도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학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존립이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무한 경정, 이게 이제 5.3일 교육계획의 그 신자유주의적 그 교육 철학에서 근거해서 한 20년을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이 민주성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걸 그 추구했죠. 그래서 다양화 이런 것을 이제 추구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자유 경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20년 동안 교육한 그 성과가 뭐냐? 30, 50 그룹에 들어가는 성과는 냈죠. 예. 그러나 3만 달러, 5천만. 그 7개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그게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어보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높은 자살률, 또 이혼율, 네. 그리고 애는 못 낳고. 저출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목표냐. 한쪽에는 막 그 성과를 쌓아나가지만 한쪽은 비인간적인 가정도 파괴되고 이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힘든 것이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색채를 입히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서 거기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보다 높은 차원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 창의적인 그러한 선진의 국민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면 지금 순간에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질 제고, 대학의 질 제고에서 질적인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구조 조정이 되는 것이 단순히 대학을 줄이고 문을 닫게 하는 거에 그친다면은 국가적 손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기존의 대학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있고요. 또 이제부터는 이 아까운 재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대학으로 두지 말고 좀 새로운 활로를 열자. 우리 700만의 교민들이 있잖아요. 이 교민들의 자제들이 본국에서 공부하고 일을 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이나 해외 근로자들의 자제들이라든지 또 일반 유학생들이요. 외국 학생들. 네, 지금 에라스무스 계획 외에도 아시안에서도요. 내년부터는 아시안이 통합이 돼요. 우리하고 대학 교류를 굉장히 원해요. 또 중국과 많은 교류, 일본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서로 대학의 문을 같이 공동으로 열자. 학점도 같이 주고 공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요. 또 최근에는 대학의 기능이 너무 이렇게 그 이른바 상업학적인 그러한 교육에 그치니까 실업 교육에 있어서 직업 교육. 직업 교육 분야에 있어서 사내 대학이니 폴리텍이니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것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 전환과 여러 가지 활로를 열어주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두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교육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나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이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도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과감하게 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수능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대학의 큰 구조 전환 이게 함께 맞물리면 중등교육도 정상화되면서
이른바 망국병이라고 부르는 사교육도 네.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런 거가 이제 함께 맞물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교육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또 해왔던 게 저 EBS와 수능 연계 네, 네. 70%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EBS 방송이야말로 저 산간 벽지에 있는 가난한 집 아이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이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복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동안 EBS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정치권도 우리 교육부와 함께 그 수능에 대한 것을 EBS와 연계하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학원에 또 좋은 교육 여건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누구든지 EBS만 보면은요. 그러니까요. 아주 최고의 강사의 기회의 균등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70%라는데 땅못을 박는다기보다도요. 예. 그 교과서와 이 EBS 강의와 이제 수능과를 연계하는 보다 좀 큰 틀을 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70%는 기준을 너무 많이 이렇게 흔들거나 그러는 틀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급격한 이 선회나 전환이 또 부작용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교육 과정에 따르는 교과서와 또 모든 국민이 그래도 값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BS, 이게 또 이제 e-러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강의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토론과 또한 그 협의를 통한 이러한 고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으로 또 잘 융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수능에 대한 개선위원회 그리고 좀 교과 과정을 또 이번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연계해서. 네, 그 셋을 다 연계해서 이제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수능과 EBS의 연계라고 하는 기본 틀은 허물지 않은 과정, 그 틀 안에서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수능 연계를 EBS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걸 좀 제가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이렇게 고정되는 것보다는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와 그러니까 다시 교실과 EBS 방송과 또 대학이 치르는 수능과 이런 것을 잘 좀 연계하는 그러한 포용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요새 생각입니다. 네.